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임신 중 성병성 질염이라는 주제로 설명하는 와중에 오늘은 임신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세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사실 많은 여성들이 질염이나 요도염, 방광염, 즉 소변이 불편해서 또는 질의 분비물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을 때 질 분비물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 검사에서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세균을 진단받은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질염 세균을 검색을 해보면 성병이다 아니다 뭐 좀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병이니까 좀 찜찜하고 성병이니까 또 배우자를 의심하고 그래서 막 부부싸움을 하고 과연 그러면 이 세균으로 부부싸움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가 뭐예요? 하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구글 쪽에서 검색을 해보면 위키백과가 이렇게 뜨면 그걸 클릭을 해보면 여기는 미코플라스마라고 나오네요. 사실 마이코플라스마, 미코플라스마, 마이코플라즈마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발음을 하게 되는데 뭐 여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미코플라즈마는 또는 뭐 유레아플라즈마는 미코플라즈마과 미코플라즈마 속에 속하는 세균 총칭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종은 호흡기 감염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에 같은 그런 세균은 폐렴을 일으키고 또 어떤 균들은 요로 생식기관에 감염을 일으킨다. 즉 요도염, 방광염 일으켜서 소변을 불편하게 만들고 질염, 자궁경부염 이런 걸 일으켜서 질 분비물의 증가나 뭐 밑에 가려움이나 쓰라림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세포벽이 없고 매우 불규칙한 모양으로 하고 있다. 즉 이제 이 세균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미코플라즈마는 가장 작은 형태의 세포다. 즉 세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현미경적으로 관찰을 해서 모식도로 이렇게 그려보면 모양이 길쭉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즉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모양을 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어떤 형태적인 특징은 없는 거죠. 그럼 계속 검색을 해볼게요. 이 마이코플라즈마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유레아플라즈마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라이티쿰,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이제 요 네 가지가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과적으로 폐렴을 일으키는 균이기 때문에 내과적 질환에 속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제가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이 균들은 이제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지식백과를 또 검색해보면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서 제공했네요. 마이코플라즈마 질염. 근데 여기는 자세히 보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바지나이티스, 즉 제니탈리움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정의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균종은 이게 이제 마이코플라즈마의 한 종류니까 질염, 자궁경부염을 일으키며 성매개 감염으로 간주된다. 원인, 성행위, 성교나 전희를 통해 감염된다. 질이나 항문을 통한 성기 삽입뿐만 아니라 전이행위, 성기를 만지거나 문지르는 행위로도 감염될 수 있다. 즉 성병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키스, 포옹, 수영장이나 화장실, 변기, 욕조, 타월 등에 의한 감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기 접촉 외에는 다른 접촉이나 사물을 통한 감염은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증상은 무증상일 수도 있으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균이 있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생기면 질 분비물이 증가해서 뭐 고름성 분비물, 불쾌한 냄새, 그 다음에 질 외음부의 가려움증, 질이나 외음부의 홍반, 빨갛게 성이 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뇨통, 소변을 볼 때 아픈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가 네이버 지식백과에 제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유레아플라즈마 감염에는 유레아플라즈마 감염증은 요로 감염의 일종으로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라이티쿰 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성매개성 질환이다. 여기서도 성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남성에서는 요도염을, 여성에서는 요로 감염과 질염을 일으킨다. 원인은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이라는 병원체인데 성교에 의해서 감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성병이다 이 말이죠. 증상, 남성은 요도염, 그래서 요도염을 일으켜서 소양감, 배뇨통, 점액, 농성분비물, 즉 오줌을 눌 때 아프거나 고름이 나온다 뭐 이런 뜻이고, 여성의 경우는 만성 하복부 불편감, 아랫배가 아픈 걸 말하죠. 빈뇨, 야간뇨, 혈뇨, 즉 소변 증상이 불편하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고, 질 분비물이 증가, 질에서 분비물이 많아서 질염 증상으로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이버 지식백과나 뭐 아까 앞에 그 위키백과 이런 검색을 해보면 전부 다 이렇게 성병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은 대개 STD PCR이라는 핵산 정폭 검사를 이용한다. 즉 STD라는 말이 Sexual Transmitted Disease, 즉 전파성 질환, 즉 성병 질환 PCR 검사를 통해서 검사한다 라고 하고 있고, 예방은 콘돔 사용이 예방에 도움된다. 즉 우리가 성병 예방할 때 콘돔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 플라즈마는 검색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보면 성병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색을 한 환자들은 내가 성병에 걸렸구나, 이건 성병이구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 외에 성생활을 다른 성배우자, 성파트너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 성병인데 그럼 내가 남편한테 성병 걸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이거 보여주면서 막 싸움을 하겠죠. 어디서 성병이 걸려온 거야? 근데 과연 이 세균을 가지고 성병이라고 하고 부부싸움을 해야 하는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부인과에서 뭐 소변이 불편해요, 뭐 오줌에서 피가 나요, 아니면은 질 분비물이 많아요, 냄새가 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밑에 비뇨생식기적인 증상을 가지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면 요 검사를 해요. STD 12종. 아까 제가 STD PCR 검사를 한다고 했죠. 여기 보면 멀티플렉스 PCR 검사니까. 근데 그 12종에 보면 이제 클라미디아, 뭐 임질, 그 다음에 유레아 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뭐 마이코플라즈마, 트리코모나스, 헤르페스, 뭐 여러 가지 균들이 있어요. 이 균들 중에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거 보면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제가 아까 비뇨생식기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4가지 세균에 대해서 이 검사는 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여기 보면은 지금 이 환자의 경우는 이 2가지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랑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이 감염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염된 거를 이제 정상과 매치시켜서 이걸 치료해야 되는지 아닌지 담당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여튼 이렇게 STD PCR 검사로 여성들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성은 검사할 수 있는가? 근데 남성은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하겠죠. 근데 조금 애매해요. 남자들은 검사에서 균을 가지고 있는데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외부 성기 쪽에 균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요도 안으로 들어가서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이나 뭐 방광염이나 이런 걸 일으키지 않으면 검출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뇨기과 가서 이 균을 검출할 때 소변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소변이 배출되는 통로 쪽으로 감염되어 있지 않으면, 즉 바깥에만 균을 가지고 있으면 균은 가지고 있는데 검사는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검색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 성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질염이나 방광염으로 산부인과에 가서 이 균 검사를 떡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 성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찾아가서 어디서 성병이 걸려온 거야? 빨리 바른 대로 불지 못해? 뭐 이러면서 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하고 막 이제 그럼 티격태격하고 내가 어디서 바람을 폈다는 거야? 하면서 남편이 이제 반격을 하겠죠. 근데 남편이 비뇨기과에 떡하니 가서 소변 검사를 하고는 음성하고 이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역공을 하겠죠. 아니 나는 음성인데 왜 당신은 양성이야? 이 성병이라며? 이러면서 이제 막 싸움을 하게 돼요. 사실 이 세균을 가지고
성병 싸움을 할 필요는 없는데 계속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 플라즈마가 뭔지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쭉 해가지고 마이코플라즈마 하고 이렇게 이제 검색하려고 떡 하고 치면 뭐 산부인과, 비뇨기과, 뭐 또 산부인과, 비뇨기과 계속 산부인과, 비뇨기과가 쭉 뜨죠. 그러면서 이런 산부인과, 비뇨기과에서 우리들은 이런 마이코플라즈마나 유레아 플라즈마 같은 성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니까 우리 병원을 찾아오세요 하고 지금 네이버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유레아 플라즈마도 볼까요? 유레아 플라즈마도 마찬가지로 비뇨기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계속 성병으로 설명하면서 계속 이렇게 광고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성병인가? 이제 검색을 하면 모두 다 성병으로 이렇게 이해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 플라즈마 성병인가요? 했을 때 제가 이제 앞에 비뇨생식기 쪽에 병을 일으키는 마이코플라즈마와 유레아 플라즈마는 이렇게 네 가지라고 했죠.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이 세균은 성병이 맞아요.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건 성병이 맞아요. 그리고 유레아 플라즈마에서 유레아 플라즈마 라이티쿰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했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균은 성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확실히 성병이니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계속 한번 성병인지 아닌지 설명을 해봅시다. 이건 홈페이지인데 이제 대한요로생식기 감염학회 이 대한요로생식기 감염학회라는 홈페이지. 그럼 비뇨기과 쪽에 그 감염 일으키는 걸 이렇게 다루는 학회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쪽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면 오른쪽에 성매개 감염 진료 지침, 즉 성병 진료 지침이라는 걸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가 다운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성매개 감염 진료 지침, 즉 이건 의사들이 보는 진료 지침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성병이니까 이런 거는 증상이 있으면 요렇게 치료하세요 하고 가르쳐주는 지침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6년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비뇨생식기 감염학회에서는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는 안 했더라고요. 물론 뭐 매년 미국 질병관리청이나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지만 내용을 찾아보면 이 2016년 버전에서 뭐 크게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변화가 없다 보니 이제 이 비뇨생식기 감염학회에서는 아직까지 2022년 업그레이드는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올해나 내년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2016년 진료 지침서를 가지고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이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진료를 참고하고 치료하는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 여기 보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이런 균들이 성병이구나. 근데 계속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성매개 감염, 즉 성병 진단 치료 요약이라는 테이블을 한번 살펴볼게요. 남자는 요도염을 일으키고 즉 소변을 볼 때 찌릿찌릿 아프거나 소변에서 고름이 나거나 소변을 볼 때 피가 나거나 근데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 평생에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변을 볼 때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면 남자들은 엄청나게 겁을 먹거든요. 그래서 째깍 비뇨기과를 가게 됩니다. 근데 증상이 없으면 안 가겠죠, 당연히. 근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세균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자궁경부염 또는 질염, 자궁경부가 헐거나 이제 질의 분비물이 많아지면 또 산부인과에 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마이코플라즈마 파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성병균 진료 지침에 있으니까 다 성병인가 하고 찾아보면 이렇게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의 주의사항을 보면 일부는 성매개 감염이 아닌, 즉 성병이 아닌 공생균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라. 그 다음에 호미니스하고 파붐도 현재 공생균으로 간주된다. 현재 공생균으로 간주된다. 즉 그러면 이 성매개 질환의 진료 지침을 보면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와 마이코플라즈마 파붐은 성병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여기 적어놨죠. 이걸 성병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부부싸움을 하면 끝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이혼할 지경까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유라 플라즈마, 유라 라이티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성생활을 안 한 남성과 여성이 요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질염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서 병원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에 주의해야 된다. 즉 성생활 유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고 의사들한테 이제 의사들이 이제 그 환자에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물어보고 평가에 주의를 해서 아 이거는 공생균이었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거는 성병이구나.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성병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의사항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물론 여기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확실히 성병이에요. 그게 대해 뭐 공생균이다 아니다 이런 가타부타 말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이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은 좀 더 연구가 돼야 돼요. 이 마이코플라즈마와 유레아 플라즈마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랑 파붐도 성병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아 이거는 공생균일 수도 있다. 원래 여성들이 질에 공생균으로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도 앞으로 연구가 더 되어서 나중에는 성병이 아니라 공생균이었군요 하고 판정되는 날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고. 이걸 가지고 괜히 부부싸움을 했다가 그렇지만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확실히 성병으로 분류가 됐으니까 이건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주의를 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홈페이지 자료는 미국 질병관리청이에요. CDC, 미국 질병관리청 성병 치료 지침 2021이라는 이 치료 지침을 보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떡하니 성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다른 3종 아까 제가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그 다음에 그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이런 나머지 세 가지는 이렇게 따로 성병군으로 단독으로 분류되어서 설명되지는 않고 이제 이 질병관리청에서 미국 질병관리청에서 자궁경부염이나 또는 요도염이나 이런 걸 설명할 때 거기에 이렇게 묶여서 공생균일 수도 있는데 그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묶여서 설명을 하지 따로 단독으로 성병으로 분류해서는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떤 병을 일으키나요? 남성에서는 요도염, 전립선염, 남성불임, 즉 요도염이면 소변 볼 때 뭐 고름이 나거나 아프거나 뭐 피가 나거나 뭐 이런 거, 전립선염, 뭐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남성불임 이제 이런 게 감염되면 임신이 잘 안 돼요. 이게 정자가 배출될 때 그 균이 달라붙어 가지고 정자의 운동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남성불임을 일으킬 수가 있죠. 여성은 요도염, 자궁경부염, 골반염, 여성불임, 그 다음에 임신 중에는 이런 합병증, 뭐 유산, 조산, 조기양막파열, 육모양막염, 태아감염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는 밑에 소변 보는 곳이나 질 쪽이나 그리고 임신 중에는 자궁 안으로 감염되어서 임신의 예후를 나쁘게 하겠죠. 제가 이제 오늘 균에 대해서 이 균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성병이냐 아니냐를 설명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 균에 감염된 임신부가 어떤 경과를 거치는가, 아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은 다음 시간에 가져보기로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균들이 있어도 무증상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 무증상인 경우다 보니까 증상이 없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감염된 줄 모르고 성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광범위한 성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생활을 안 하면 잘 이런 것들이 감염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균은 특정 성병은 아닌 거죠. 뭐 매독이나 임질이나 에이즈 같이 특정 성병은 아닌데 이런 균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면 뭐 주고받고 그러니까 부인이 있으면 남편한테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남편이 요도염이 생겨서 비뇨기과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남편이 이런 균을 가지고 있으면 무증상일지라도 이런 균을 가지고 있으면 또 여성에게 와서 여성의 면역이 약한 틈을 타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분비물이 많이 생기고 또 방광염이 생겨서 오줌을 누를 때 피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광범위한 성병이 될 수 있는 거죠. 특정 성병은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런 또 성병이기 때문에 이걸 특정 성병으로 보고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부라면 일심동체니까 뭐 사랑하는 남편이 무증상으로 알게 모르게 이럴 균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걸렸다. 어쩌겠어요. 그냥 관용하고 살아야죠. 다만 불편하면 치료를 하는 거고 뭐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부인이 공생균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를 떡하니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뭐 공생균이니까 어디서 온 게 아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균이니까. 근데 그게 뭐 이제 남편한테 노출이 돼서 요도염을 일으켜서 오줌 넣을 때 아프고 고름이 났다. 그것도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부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균이니까 또 관용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 균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확실히 성병으로 분류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좀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 예방 방법은 콘돔. 그러니까 뭐 이게 부부가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부부가 아니라면 성생활을 하는 그냥 뭐 동거라든지 뭐 사귀는 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성병을 예방하려면 역시 콘돔이 최고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치료는 항생제, 뭐 독시사이클린, 아지스로마이신, 클레리스로, 목사플록사신 뭐 이런 항생제를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독시사이클린하고 아지스로마이신을 주로 많이 써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 내성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균의 감염은 흔하거든요. 흔하고 아까 제가 네이버 광고 봤지만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런 데서 광고를 많이 할 정도로 이런 그 균들은 치료가 광범위하게 뭐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지겠죠. 주로 항생제를 막 처방해요. 근데 항생제를 또 잘 먹어야 돼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독시사이클린 뭐 7일 이런 식으로 처방하는데 환자들이 증상이 좀 괜찮아지면 2, 3일 먹다가 안 먹어요. 그러면 균을 반쯤 죽이다가 살려주는 꼴이잖아요. 균도 죽고 싶지 않거든요. 균도 살고 싶기 때문에 반쯤 죽었다 살아나면 다음에는 내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독한 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성이 심각해서 자꾸 항생제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평생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면역이 약할 때마다 증상이 생겨가지고 계속 뭐 골반염이 생기고 아랫배가 아프고 소변이 불편하고 평생 그렇게 반복적으로 제가요 뭐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 이러쿵저러쿵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 완치 안 돼요? 내성균이 심하면 내성이 심하면 완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내성이 안 생기도록 약을 처방받았을 때는 잘 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만 조심하면 되느냐? 사실 배우자가 내성을 가진 균을 나에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성생활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균들은 이 쌍방간의 치료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확실히 성병으로 분류되니까 치료해야 되고 또 뭐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이나 그 외에 다른 두 가지도 자꾸 내가 증상이 일어난다면 그럼 남편에게도 있겠구나. 설령 남편이 비뇨기과 가서 나는 음성이야. 내 소변 검사해 보니까 균이 없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걸린다면, 재발을 한다면. 그러면 뭐 나의 그 재발이 너무 피곤하니까 남편에게 협조 치료를 요청해야 되겠죠. 내가 약을 먹고 치료를 했는데도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니까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남편도 함께 치료해줘요 하고 이제 협조 요청. 이건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조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은 그 말 많고 탈 많은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 플라즈마가 성병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설명을 했어요. 결국 결론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확실히 성병이고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은 성병일 수도 있고 나머지 두 종은 성병이 아니다. 그렇지만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서로 잘 주고받는다. 또 약물에 내성이 많으니까 진단을 받고 증상이 심할 때는 확실히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복용을 완전히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오늘 시간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균들이 유레아 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가 임신 중에 산모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설명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